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떨리고 그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특강을 받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저의 삶에 어떤 한 인식의 장이 펼쳐졌던 기억을 하고 오늘 저도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가 여러분들 삶에서 계속 질문으로 하나의 좌표로 남아서 삶의 인생 설계를 할 때 참고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페미니즘 레시피, 좀 우스운 제목이죠. 레시피. 나의 페미니즘을 어떻게 잘 버무릴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 여기 여자들이죠. 여자로서 여자이기 때문에 라기보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왔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죠? 여자로서 존중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러분 모두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페미니스트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성학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젠더라고 하는 거하고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배경에서 이화의 교육, 그리고 여성 교육, 여성학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미국 영화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몸의 일부분이 노출될 가능성 몇 배나 된다고 봅니까? 네, 9배 맞았어요.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문맹, 글을 읽지 못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여성의 숫자가 비율이 변화했을까요? 변화했어요. 2배 증가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줄었을까요? 아니, 변화가 없대요. 그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몇 퍼센트 중고등학교 다닌다고 봅니까? 30%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낙후한 지역의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120여 년 전에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화가 처음으로 한국 여성, 그때는 이제 조선 여성들이죠. 조선 여성들에게 근대 교육의 기회를 주는 이화학당을 만들었을 때까지도 학교 근처에 갈 수 없고 집 밖으로도 나가기 어려운 게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이었죠. 그게 아까 그 홍보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화여대는 다 처음으로 여자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대학과도 만들고 처음으로 종합대학인가를 만들고 그리고 1977년에 학부의 선택교양 과목으로 여성학이라는 것을 만들고 82년도에는 대학원 소속인 여성학과를 만들었습니다. 르 클레지오라는 불란서 작가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2008년도에 수상한 분인데 이분이 이대 석좌 교수로 오셔서 우리 기숙사에서 몇 년 사시면서 강의도 하고 글도 쓰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엔 무엇보다 여성교육 헌신하고 있다. 전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의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고 그리고 자유와 도전 정신을 견지하면서 여성의 독립과 사회활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다. 여성학을 이제 제가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30년 넘게 여성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학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그동안의 교육의 기회가 여러분들의 우리 여성들에게 주어진 것 자체가
여성들의 발전과 의식 향상에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었지만 그 교육과 학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로 남성의 경험, 남성의 지식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여성들은 거기에서부터 소외되어 있어요. 여성들은 지식 생산 참여자로서도 옆에 약간 비껴져 있고, 그리고 여성들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여성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폄하하는, 뭐 그리스 철학의 많은 철학자들이 그랬죠. 뭐 쇼펜하워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여성들을 혐오하는 그런 대표적인 철학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의학, 약학 뭐 이런 데가 다 남성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여성학은 그 역사를 보면서 비판해내고, 그리고 그 현실을 어떻게 바꿔가고 또 어떻게 여성의 시각을 가지고 학문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전이고 그리고 학문의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난 30여 년간 여성학을 석박사 공부를 했던 분들이 각계 각층에 나가서 각 영역에서 일해 오면서 그것을 정리해낸 책을 최근에 출판했는데, 그게 나의 페미니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각자 자기의 삶에서 요리해낸 그 어떤 실천의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쓰기 시작하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법을 만들어낸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가서 인적 자원을 여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한 인사 고위 관리의 얘기도 들어있고, 또는 어떻게 하면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NGO 활동가의 얘기도 있고, 강진에 내려가서 할머니들의 지식을 보존해야 되겠다, 우리의 전통적인 에코페미니즘적인 삶을 개척해온 할머니들 옆에 살아가는 그런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여성학이라는 것이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서는 어떤 현재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아시아 여성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서구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는 여성학,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우리의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 여성학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EGEP라고 하는 거예요. 이화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NGO에서 사회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활동가들을 2주 동안 숙박 교육을 하면서 서로 배우는 장, 우리 이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이란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우리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활동가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쪽의 이슈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주는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분들이 수요 집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신대 문제 보상을 위해서 하는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것 또한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고 교훈으로 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함께 우리의 요구를 같이 소리 높여 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의미를 갖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변화를 위한 실천이고 그것이 또한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뭐 그 역차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는 평등 뭐 차별이 없어졌고 뭐 차별받는 사람 별로 없다. 여자들도 능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지 아닌지 몇 개 아주 짧은 통계를 보고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 전에 누군지 알아요? 다 봤어요? 강소라? 어느 드라마시죠? 미생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안영이라고요? 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못하는 외국어가 없고 뭐든지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친구의 그 직장 생활에 그 음영이 여기서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뭐 커피 타는 거야 남녀 다 할 수 있고 그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여자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업무는 줄 수 없다라든가 또는 용모를 더 중요하게 뭐 한다든가 아니면 승진을 아무래도 승진에서 가장 뒷순위에 가게 된다든가 하는 것이 이제 남성 중심적인 회사가 남성 중심적일 때 아무리 능력 있는 여자도 정말 남자보다 더 치열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하는 것을 참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다고 봅니다. 그 반대로 이 그림 아세요? 누구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직업이 뭘까요? 이태리의 국회의원이에요. 이태리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은 6주 된 딸을 데리고 등원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큰 딸 데리고 가요. 왜 그러냐?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일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다 어른들, 남자들만 있는 데서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행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행위, 이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젠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분석 개념인데 우리가 성별이라고 할 때 신체적인 차이로 우리는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을 보죠. 그것을 성별에서는 우리가 그 여건 폼 할 때 섹스 그리고 메일, 피메일 쓰잖아요. 그렇게 성차를 가지고 보는 섹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젠더라고 하는 것은 남자다움, 여자다움 여성적인 것, 남성적인 것이라고 사회가 문화적으로 규정하고 기대하고 또 고정관념을 갖는 것 이것을 젠더라고 하고 신체적인 차이보다는 어떤 점에서 사회 조직을 하는 원리로서는 젠더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젠더를 분석하는 것이 여성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든가 하는 것은 젠더 스티리오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민감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젠더 센시티비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차이에 대한 차별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젠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나 고정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남성 중심적으로 짜진 그런 틀을 한번 남녀라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한번 새로운 낯설게 보겠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여성들을 보다 더 많이 참여시키고 참여시킴으로써 여성들의 관점이 정책 결정하는데 더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것
것을 이제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은 또 젠더 버제팅, 성별 예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성별 예산도 그렇고 성주류화도 그렇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평등한지 하는 것을 통계적인 지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와서 여성들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남성들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 기점이 2009년인 것 같고 그 이후에 남성들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점차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20, 30년간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51.3%라고 하고 있는데 고용률로 보자면 여성들은 그게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농사라든지 자영이라든지 가족 안에서의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용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남녀 임금 격차죠. 거의 평균 1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이게 평균치예요. 동일한 업종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통계적으로 그런 차이가 나요. 그러나 같은 출발을 한다고 해도 남녀 사이에 그 임금격차가 나오게 되는 것은 동일한 업종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승진이 더디어진다든지 또는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고 재취업이 그 떠난 직급보다 훨씬 낮은 직급으로 재취업하게 되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합해 있기 때문에 평균 임금의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이 빨간 기둥이 남자의 평균 임금이고 여자의 평균 임금이 파란 기둥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학에서 정말 중요한 그 분석의 개념과 분석 틀로서 가부장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는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 남성이 대표하는 남성이 중심된 사회 구조를 어떻게 분석할까를 고민하다가 가족, 성, 일이라고 하는 매우 우리 곁에 친숙한 그 영역들을 핵심 영역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우리가 태어나고 생로병사 관홍상제를 지내는 그런 그 영역이죠. 이 영역은 부부 관계하고 부모 자식 관계로 크게 대별돼요. 그 안에서 경제적인 공동체인 것 같으면서도 또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영역 성, 섹슈얼리티라고 훨씬 더 요즘 많이 표현되고 있는 섹슈얼리티, 성적인 관계, 성적인 행동. 그런데 이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무형적인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에도 섹슈얼리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과 섹슈얼리티가 만나는 이 지점은 바로 부부의 성적인 결합으로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성적인 결합이 있지만 또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영역을 또 차지하고 있죠. 여기에서 북의 아버지 혈통, 남성을 중심으로 혈통을 이어가는 가족에서는 그 혈통이 아버지의 혈통이라는, 그 남자의 혈통이라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의 성을 통제해야 돼요. 더 설명 필요해요? 여자들은 가시적으로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하고 그 아기가 내 아기라는 거 확실하게 아는데 남자들은
그 아이가 나의 아기라는 걸 확실하게 모르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하게 되고, 그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가치가 여성들은 순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성의 성 통제고, 순결하지 못한 여자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여성의 가치를 성적인 행동으로 이분화하는 이분화로 여성을 통제하는 거예요. 여성의 성적 행동을 갖고 그 여자를 판단하는, 남성의 성적 행동을 가지고 그 남자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성의 성적 행동을 가지고 그 여자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중적 성규범이죠. 이제 아시겠죠? 여성을 통제하는 기제로 가장 강력한 것이 성적 통제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바깥으로 내돌리지 않고 집안에만 있게 하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슬람, 유교, 기독교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가부장제의 특징이죠. 일과 성이 만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노동뿐만 아니라 인적 생산도 들어가 있죠. 돌봄,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또는 노동자를 집에 와서 재우고 토닥거려서 그 다음에 일하러 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 이 가족 성일이라고 하는 핵심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끊임없는 새로운 문제 영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동안 학문의 대상도 된 적이 거의 없고요. 여성학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학문 영역으로 갖고 오고, 강간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하는 사회적인 이슈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어요. 요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그게 더 많이 증가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으로서의 가부장제는 가족이 부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의 원리로서 부계, 아버지, 남편 중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또 사회 조직에 스며드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남아선호, 남자들이 더 능력이 있고 남자를 대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와 규범이 사회 조직에, 또한 생산, 재생산 활동에도 깊이 스며들고,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제도로서의 가부장제는 그 부계,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장치로서의,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그런 가족제도. 그래서 아버지 부자, 권리, 권위를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족제도인데, 그 부를 지아비부, 남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자면 똑같이 우리 말로는 부권이죠. 근데 그쵸, 남편한테 시집 가서 그 집에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남편의 성을 딴 아이를 낳아주는 것, 이것과 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부계 이것을 보는데 한번 보죠. 여러분들 성 다 있죠? 안영희, 안이 성씨고 영희가 이름이죠. 나의 성도 아버지한테서 딴 성이에요. 엄마 아빠한테서 났죠. 그 아버지의 엄마는 또 아버지의 엄마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엄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성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 5대째면 한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한 거예요. 더 올라가면 수천, 수억이 되겠죠.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름을 붙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성 아세요? 할머니 성 아세요? 그 할머니의 할머니 성 아세요? 모르죠? 나도 그래요. 나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기 조씨, 여기 이씨까지 아는데 그 다음은 몰라요. 그리고 나의 이름은 완전히 요거로만 되어 있죠. 근데 우리의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족보가 모습이 어때요?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종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이 가게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어머니 쪽, 모계 쪽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이게 바로 부계라고 하는 것이고, 부계의 결과는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질서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의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할머니의 성은 몰라. 어머니의 성도 내 아이는 모를 거예요, 아마. 할머니 성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들의 성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성 없어져요. 이게 부계 사회이고, 역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중요한 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름은 이름이 남지 못하는 엄마의 역할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 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아버지 남자, 그리고 목사님 신부님 남자, 이거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그 옛날에 있었던 여신 다 잊어버린 것과 가부장제가 자리 잡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마고, 여신, 제주도, 할망, 뭐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계승되고 있지 않고, 이것이 바로 가부장제가 갖고 있는 가치 규범의 그 역사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이죠. 유리천장,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차별이죠. 왜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뉴스메이커들,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다 까만 양복을 입고 있는 남자들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유리천장을 경험한 여자들이 그 과정에서 좌절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유리천장 점수는 우리가 최하위라고 알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차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대 로스쿨, 이대가 공과대학 만들었을 때 역차별하고, 이런 것은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인데 왜 독자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를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라고 개인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걸 바꾸자고 해도 잘 바꿔지지가 않아요. 친절한 남자 좋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보듯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 남자야말로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엠마 왓슨 알죠? 엠마 왓슨이 한 1년 전에 UN에서 한 연설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페미니스트, 여러분 세대와 가까운 영국 백인
여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I've spoken about feminism, the more I have realized that fighting for women's rights has too often become synonymous with man-hating. If there is one thing I know for certain, it is that this has to stop. For the record, feminism, by definition, is the belief that men and women should have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It is the theory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quality of the sexes. I started questioning gender-based assumptions a long time ago. When I was 8, I was confused being called bossy because I wanted to direct the plays that we would put on for our parents. But the boys were not. When at 14, I started to be sexualized by certain elements of the media. When at 15, my girlfriends started dropping out of their beloved sports teams because they didn't want to appear muscly. When at 18, my male friends were unable to express their feelings. I decided that I was a feminist, and this seemed uncomplicated to me. But my recent research has shown me that feminism has become an unpopular word. Women are choosing not to identify as feminist. Apparently, I am among the ranks of women whose expressions are seen as too strong, too aggressive, isolating, and anti-men, unattractive even. Why has the word become such an uncomfortable one? You still hate the word. It is not the word that is important. It's the idea and the ambition behind it. Because not all women have received the same rights that I have. In fact, statistically, very few have been. In 1997, Hillary Clinton made a famous speech in Beijing about women's rights. Sadly, many of the things that she wanted to change are still true today. I want men to take up this mantle so that their daughters, sisters, and mothers can be free from prejudice, but also so that their sons have permission to be vulnerable and human too. Reclaim those parts of themselves they abandoned, and in doing so, be a more true and complete version of themselves. You might be thinking, who is this Harry Potter girl? And what is she doing speaking at the UN? And it's a really good question. I've been asking myself the same thing. All I know is that I care about this problem, and I want to make it better. And having seen what I've seen, and given the chance, I feel it is my responsibility to say something. Statesman Edmund Burke said, "All that is needed for the forces of evil to triumph is for good men and women to do nothing." In my nervousness for this speech, and in my moments of doubt, I've told myself firmly, if not me, who? If not now, when? If you have similar doubts when opportunities are presented to you, I hope that those words will be helpful. Because the reality is that if we do nothing, it will take 75 years, or for me to be nearly 100, before women can expect to be paid the same as men for the same work. 15.5 million girls will be married in the next 16 years as children. And at current rates,
it won't be until 2086 before all rural African girls can have a secondary education. If you believe in equality, you might be one of those inadvertent feminists that I spoke of earlier. And for this, I applaud you. We are struggling for a uniting word, but the good news is that we have a uniting movement. It is called He for She. I am inviting you to step forward, to be seen, and to ask yourself, if not me, who? If not now, when? Thank you very, very much. 정말 그 인기 있는 배우로 성공한 이쁜 여자, 뭐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페미니스트로 자기 선언을 했어요. 우리 왜 그런 생각 하잖아요. 페미니스트는 못생긴 여자들일 거다. 남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페미니스트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자라나면서 또 영화 배우를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들을 그렇게 얘기했네요. 여러분들도 이쁘고 젊고 가진 것들 자신만만하고 공부 잘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한 번도 차별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도 여기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왜? 여기까지 오려면 차별을 받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여자아이라고 죽여버리는 사례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태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여자아이라고 집에 돈이 없으면 학교 보내지 않는 일들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학교 다 다니고 모든 지원을, 온갖 지원을 받아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별받지 않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사회 구조적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과 유리 벽들이 존재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면서 알게 될 거고, 그보다 더 여러분들의 의식 구조 안에, 여러분들이 접하는 지식 체계 안에 여성의 체험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알게 되면, 이것은 내 개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페미니스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서 부계로 이어진 가부장제 가족과 가부장제 사회 제도가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성의 삶과 지식과 역사를 지우고 생략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지워졌던 그 여성의 역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여러 가지로 기후변화라든지 문명, 파괴적인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위기에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전체를 살려내 줄 수 있는 그 지혜가 여성들의 삶의 방식에서부터 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성의 역사를 재발견하는 것에 선봉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재구성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리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사회, 문화를 재구성해내는 그런 단기적이면서도 개인적이 그리고 장기적이면서도 사회 구조적인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는 나는 힘이 있는 여자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자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남친만 잘 만나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서 나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자존감을 갖는 나로 성장시키면서 그것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여자들과 이 사회의 유리벽과 유리천장을 만들어 깨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요. 나의 신체적인 차이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매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앞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를 기르면서 살아야 우리가 앞으로 지속된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역할에 여성들은 깊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또 하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이를 기르려면 마을 하나가 다 필요하다라는 말. 우리처럼 지금 아주 극도로 개인주의화해 가는, 그리고 핵가족화해 가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결국은 여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야 되는데 그 마을은 여러분들의 지금 손이 자유롭고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 이 시점부터 생각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얘기는 아이를 기른다는 것을 하나의 예로 얘기를 했지만 더 크게 말하면 일과 삶, 삶과 일, 직업과 나의 취미, 가정생활, 나의 공동체를 위한 일,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하는 work-life balance.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24시간을 다 일에 바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삶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스타일의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일과 가정의 이분법을 벗어나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정치면 탑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가치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전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글로벌과 로컬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통합해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글로컬 사회라고 하는 말을 더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과 믿음과 피부색과 종교와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변화의 또 요구이기도 하죠.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에게 오는 기후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생태계 위기 이런 것에 위기를 건너뛸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중요한 페미니스트의 사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웰비잉을 얘기 많이 하는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신체적인 웰비잉을 다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리더를 생각할 때 위계적으로 보스를 생각하는 그런 리더를 생각하는데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페미니스트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출발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여러분에게 방향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지금 주위에 있으면 좋지만 주위에 없으면 책이나 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롤 모델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이미 롤 모델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남자들이 대부분이라면 여자 롤 모델을 만드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후배에게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나 16살인데 무슨 후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이 바로 그 출발을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에마 왓슨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니면 누구,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것이 아니면 무엇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